안녕하세요, 빌리온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용과 대출이 무엇이고 디플레이션형 불황과 인플레이션형 불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디플레이션형 부채 사이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디플레이션형 부채 사이클을 보면 초기에는 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세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소득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활동의 재원으로 부채가 활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가 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모두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도 않은 골디락스 기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부채 사이클이 진행되면 버블 초기 국면에 접어듭니다. 이 국면에서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자산 수익률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소득과 순자산이 늘어나 채무자는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채무자들은 부자라도 된 것처럼 번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대출을 얻어 비싼 가격에 자산을 사들입니다. 그렇게 자산 버블은 조금씩 진행됩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버블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키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잡을 뿐 버블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다고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중앙은행의 영향으로 늘어난 부채는 버블 형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책에서 7가지 버블의 징후를 포착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다양한 자산에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에 버블이 있다면 과거 평균 자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고 자산 가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은 아직 미래 가치를 생각하면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말합니다. 낙관적인 심리가 만연해 있고 자산 구매 자금을 부채에 의존해 레버리지 비율이 높습니다. 구매자들은 미래의 가격 상승에 투기를 하기 위해 선물 거래를 이례적으로 확대하고 예전에는 없었던 구매자들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버블을 키우거나 터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징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때 버블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고 나면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설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보다 좋을 수 없을 만큼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앞으로 상황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이 시장의 정점이 됩니다. 보통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긴축정책 카드를 꺼내들 때 시장은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돌아서게 되는데요. 채무자들은 새로 빌린 돈을 점차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상환 압박에 시달리며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허황된 소비를 한 사람들의 주머니부터 파고든다고 레이 달리오는 말합니다. 채무자들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면 채권자들도 슬슬 우려하기 시작하고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옮겨가면서 경기 위축이 광범위해지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기업의 실적은 악화되고 사람들이 자산을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 불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은행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등의 통화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통화정책이 잘 작동하지만 부채 사이클 막바지에 가서는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1937년과 현재의 미국이 좋은 예라고 말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통화정책을 추진할 연료가 바닥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뿌린 돈을 쓰게 하는 다양한 재정정책을 통해 부채를 디레버리징하고 새로운 부채 사이클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하면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인플레이션형 부채 사이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빌리온이었습니다.